조상훈의 뉴스 픽. 청와대 행정관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조회 요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모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법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개인의 일탈 행위일 뿐이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도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피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하고, 다만 장성택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였던 최모 군의 인적사항에 대한 불법 열람을 요청한 조모 행정관을 청와대가 직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구두 논평에서 이번 직위 해제가 꼬리 자르기 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특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안개와 겹쳐 오늘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오후 1시 현재 서울 강서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9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나쁨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군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유도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서귀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수사관들을 서귀포시청으로 보내 한 전 시장이 근무했던 시장 집무실과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목동, 잠실, 송파, 공릉, 안산 등 5개 시범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이라면 새해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사회조사 결과 이런 보고서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일단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회조사 결과라는 것은요.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 분야를 나누어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말하는데, 예. 전국적으로 한 17,000여 가구 정도를 설문조사한 내용을 집계해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설문조사이다 보니까 어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들, 혹은 국민들의 바람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정도만 참고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경향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참고적으로만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복지 부분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인 이제 생활 여건,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0% 가량으로 나타났고,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하니 대부분으로 한 45%, 나머지 한 25% 가량은 더 나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에 향후 이제 늘려야 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시설 확충이 가장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복지 서비스의 경우도 건강에 관련 서비스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때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 어린이 보육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설문조사의 좀 특이한 점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수가 70%가 넘었습니다. 보통은 노후 준비에 관해서 설문이나 통계치를 보게 되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거든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수들이. 근데 이 점 자세히 살펴보면 노후의 주된 방법이 국민연금이 50%로 나타났고, 다음 예금 적금이나 사적연금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노후 준비, 이번 설문에서는 아마도 노후 준비가 완벽히 됐다 이 수준이 아니라 국민연금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수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월에 10만 원 조금 더 나오는 정도의 수준도 이게 노후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하고 건강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 이 자녀들과의 동거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예. 또 이 어르신들이 장례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화장 후에 수목장을 하든 자연장 하는 걸 가장 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또 계층의식 조사에 관해서는 지금 전체 가구 중에 한 절반가량이 본인들은 이제 중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2%가량은 본인들이 이제 상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45%가량이 본인들이 이제 하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아마 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실질 소득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삶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조금씩 중산층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면 본인 세대에서는 지위 향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내 때에서는
본인의 이게 더 어떤 생활 같은 게 급격히 향상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본인의 자식 세대에서는 본인의 자식들은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라는 마음으로 자녀들한테 계속 투자를 하고 조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예. 또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족과 함께 TV나 DVD를 시청하는 걸로 이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여행이었는데 이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대부분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가 생활이 주말에 집에서 가족들하고 TV나 영화를 보는 것이 불만스럽긴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좀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소득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본인의 소득에 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대답한 가구보다는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대답한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요. 또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실 고려 요인들을 살펴보면 수입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안정성, 그 다음으로 이제 적성이나 흥미 순으로 나타났고 이렇다 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국가기관으로 30%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대기업, 공기업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냥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앞으로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반면에 본인의 직접 개인적인 이 경제 사정을 들여다보면 본인은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며 본인의 소득은 좀 적어지고 있어서 여가 활동이나 소비 활동에 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본인의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라든지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본인 때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본인의 이제 자녀 때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희망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직업 선호도에서 국가기관이 30%나 된다는 게 좀 의외네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국가정보원도 포함이 돼 있겠죠? 예. 한국과 캐나다 FTA 협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FTA 추진하는 나라 수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TPP 참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하고 FTA 할 때만 해도 정치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은 좀 이런 FTA 협상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조금 예전에는 FTA 이야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되게 과다하게 반응한다 싶을 정도로 반대라든지 여론몰이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요새는 이런 기사가 나와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 때에도 어떤 협상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관심이 적어진 때에는 이런 협상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문제가 더 많아질 우려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사가 나온 건 발리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장관들이 FTA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일단 한국과 캐나다의 FTA 공식 협상은 지난 11월에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있었고 이때 어떤 분야를 개방할 것인지 또 협정문에는 어떻게 협정을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캐나다 FTA 협상 이제 타결을 위해서 상호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해서 특히 이제 어제였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였군요. TPP 관련해서 이제 참여 의사 표명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일종의 예비 양자 협의 형식으로 아마 두 통상장관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일단 한국이 이 TPP 참여한다라는 관심 표명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하고 향후에 이제 한국과 캐나다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FTA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지금
교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캐나다에 대해서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2012년도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한 48억 불 정도 수출을 한 반면에 그 캐나다로부터는 한 52억 불 정도를 수입하고 있어서 4억 불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교육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미 많은 물품들이 무관세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가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세율이 6.1%가량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데다가 관세율도 높기 때문에 그 한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FTA가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무관세가 된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그 미국차 조립공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캐나다 FTA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그래서 좀 예전서부터 논의는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수입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유연탄으로 전체 수입의 한 36%가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예. 이 유연탄의 경우에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고요. 수입도 대부분 거의 무관세로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축 육류하고 곡류일 겁니다. 근데 이들의 비중은 이제 한 2%에서 3% 정도로 전체 수입 품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지만, 만약에 이 물품들이 무관세로 수입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그 타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적절한 대안이 좀 미리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또 투자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투자하는 금액이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지금 2012년도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한 9억 불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억 불 정도밖에 그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금액이 올해는 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대해서 투자가 큰 것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나 그 멕시코 등의 우리나라 자동차 이제 생산 라인들을, 공장들을 계속 건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나다에 이제 직접 투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FTA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직접 투자가 아무래도 더 수월해질 거고, 국내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그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것들은 그 늘어나기는 좀 힘들어서 국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투자라든지 교육 현황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추진하다라고 하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점과 단점에 그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은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갈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좀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합의를 얻어서 좀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조금 또 그냥 진행하고 국민에게 통보하는 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언론들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기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가정보원의 그 댓글 의혹, 121만 건의 그 트윗글, 공소장에 추가가 됐습니다만, 이거를 좀 자세히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선 당일에도 그 야당 후보 비방하는 트윗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일인 12월 19일에도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등 야권을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분석한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예. 이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선거 당일인 12월 19일까지 대선 관련 주요 현안들에 맞춰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총 64만 7,743건의 선거 개입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매일 2,000건씩 올린 셈입니다. 또 국정원은 씨앗이 되는 트윗을 생산하고 봇 등 자동 유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시간대에 무더기로 퍼나르기도 했습니다. 예, 시기별로 구체적인 어떤 주제를 짜서 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어떤 시기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국정원이 올린 글들은 대선 일정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방글이 쏟아졌는데요. 당시 안철수 후보는 대선 주자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표적이 옮겨졌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그런 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때부터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시작한 셈입니다.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 폭력 사태가 발생한 5월에는 종북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각 당별로 후보들이 출마해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된 9월 이후에는 활동이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문 후보에는 빨갱이 대통령 이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고요. 반대로 박근혜 후보는 대선 일정 행보와 공약 발표를 홍보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예, 대선 직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전에 이제 김하영 씨 그 댓글 작업하던 게 민주당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은 이 사실이 발각되자 후폭풍을 우려해서인지 트위터상에서 집중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폭로한 첫날에는 대응을 자제했는데요. 이튿날 새벽 김하영 씨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대선 관련 글을 남긴 적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삽시간에 인터넷상에 전달했습니다. 또 감금했다, 민주당이 기자를 폭행했다 이런 식의 민주당 당직자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김 씨가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김 씨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동정 여론 조성에도 나섰습니다. 국정원의 여론전은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정점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흔적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16일부터 이틀 동안 같은 내용의 글을 299건이나 작성했습니다. 뭔가 불법을 저지르다가 적발이 되면 이렇게 딱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국정원은 좀 다르군요. 투표 당일에는 어땠습니까? 투표 당일에 국정원이 트윗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이번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서 새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원은 투표 전날인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에도 모두 213건의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당일인 19일에는 62건 중 1건만 박 후보 지지글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문 후보와 민주당을 반대하는 글들로 채웠습니다. 예. 오늘 원전 고장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원전인가요? 한빛 3호기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경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한빛 3호기는 발전소 안전의 핵심 부품인 원자로 헤드 결함으로 보수를 끝내고 재가동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고장이 나서 멈춰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터빈 발전기만 정지한 상태로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6개월 전에도 멈췄는데 또 고장이 났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고장 사유가 지난번하고 동일한가요? 지난해 멈춘 것은 11월 계획 예방 정비 중에 한빛 3호기의 원자로 헤드 안내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쉬운 용접 방식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정비를 받던 도중에 짝퉁 부품 파문이 일었습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자 주민들이 안전검증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전 당국이 주민들과 함께 검증단을 꾸려서 합동 검증을 벌였고 또 이후에는 주민들의 요구로 국제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도 받았습니다. 국제기관의 검증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고서 주민들이 재가동에 합의했고 지난 6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 한빛 3호기가 전남 영광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영광발전소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발전소들은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한빛원전 총 6기가 운행 중인데
중인데요. 오늘 멈춘 3호기와 함께 4호기도 정비받고 있습니다. 한빛 4호기 역시 3호기랑 마찬가지로 원자로 헤드 안내관 균열로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빛 4호기의 안내관 균열은 지난 계획 예방 정비 중에 발견된 결함입니다. 당시 원전 당국은 안내관 균열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정비 기간에 균열이 추가로 발견되자 정비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수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한빛 2호기도 올해 초 계획 예방 정비 중에 증기 발생기 수실의 균열을 용접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빛 2호기는 현재 원자로는 정지하지 않은 채 터빈 발전기만 가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들과 고리 1호기 등을 포함해서 전국에 건설된 핵발전소 23기 가운데 현재 7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역시 주민들의 불안이 클 것 같은데 핵발전소는 또 지역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사고가 나면 또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안이 굉장히 큰데요.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보도가 겨울철 전력 피크 시즌이라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여기 있는데요. 이들은 전력난 명분을 내세워서 재가동을 서두르는 듯한 원전 당국의 태도가 문제를 재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오늘의 경제 시간에 통계청 발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나는 하류층이다. 이런 국민 비율 사상 최대라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비율로 좀 나왔는지 한번 더 짚어주시죠. 네,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답한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46.7%의 가구주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를 처음 실행한 게 1988년인데요. 이때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2011년 조사 때와 비교해도 1.4%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1.4%포인트 줄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2년 사이에 그만큼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조사에서 자신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9%에 그쳤고요. 중간층은 51.4%를 차지했습니다. 예. 고용 불안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그 불안이 크겠죠? 네, 취업자 10명 중 무려 6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 안전성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여성보다 남성의 불안감이 약간 높았고요. 연령대에서는 30대, 종사자별 지위로는 임금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안전성이 28.4%를 차지해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37.1%를 차지한 수입이었고 적성 흥미는 16.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돼서 13에서 29세 연령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전 위원장이죠. 선물한 풍산개 사망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개가 다 죽은 겁니까? 자연사입니다. 2006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서 풍산개 한 쌍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 수컷 우리 그리고 암컷 둘인데요. 우리는 올해 4월, 둘이는 지난 10월 30일에 사망했습니다. 우리와 둘이의 일반 전시를 관리했던 서울대공원 측은 노안에 의한 자연사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마리 모두 14살 안팎에 죽어서 천수를 다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둘이의 이세수는 21마리에 달하고요. 3대에 걸쳐서 수백 마리의 자손을 낳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국에 와서 토종 풍산개 보존에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13년, 14년 살면 개로는 이때 오래 살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티즌들이 많은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누리꾼들의 관심이 큰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풍산개 부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둘이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암울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풍산개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과 관련해서 오늘 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이신 동국대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동국대 역사교육과 한철호입니다. 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신 소송, 보도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과부가 내린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라는 소송이고, 예. 또 하나는 수정 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서 일단은 교과부가 수정 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예, 우선 효력을 정지시켜서 저희가 원래 자체 수정안을 냈었던 그 내용대로 현장에 나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예.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수정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함으로써 그 수정 명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이제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참여하셨는지요? 교학사는 알아서 냈으니까 저희랑 상관이 없고요. 예. 나머지 7개 출판사 중에 리베로 스쿨은 수정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 리베로 스쿨을 제외한 그 6개 출판사가 전부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 그 교육부의 수정 명령 이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 수용 불가 이유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이 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교과부가 교과서 검정을 부실하게 하고 수준 미달의 교과서인 교학서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있는데 예. 그 문제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다른 교과서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 내지 호도를 해서 수정 명령까지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 수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되는 수정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자문위원회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수정 명령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검정 절차에 준하는 것인데 단순한 사실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관까지 건드리는 정말 굉장히 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거는 교과용 도서 규정에 의해서 검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려면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다고 얘기가 되고요.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거는 그 절차에 따르려면 도저히 교과서를 공급할 수 없어서 법적인 절차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거든요. 그런데도 교과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문위원회, 수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어쨌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수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적법하지 않다. 그 적법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따를 수 없다. 저희는 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법원의 심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되도록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수정 명령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교육부의 부당성, 비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저희가 법적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까 조금 염려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 학기에 교과서 선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 과거 사례 한번 간단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때 어떤 일이었고 대법원의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이 수정 명령이 2008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쓰여졌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금성출판사에 대해서 내렸던 것과 지금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집필자들이 그런 거 법에도 없다 못 지키겠다 그랬더니 출판사를 통해서 강제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상대로 해서 그 잘못됐다 소송을 하나 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교과부가 이 지금 자문위원회라든가 수정심의회 같은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수정 명령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교과부를 상대로 해서 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전이죠, 한 2달 전에 그 교과부가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됐다. 교과형 도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 라고 지금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지금 교과부가 또다시 수정 명령을 저희들한테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출판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히려 출판사 쪽은 책임이 없다라고 또 판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과부가 출판사를 통해서 수정 명령을 강행하게 하는 것은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약점을 감안하면서 저자들이 집필자들이 수정하지 않을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출판사로 하여금 수정 명령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학교 현장에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예. 그 이번에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결정한 수정심의위원회, 이른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 명단 공개도 청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부의 그 정책을 보면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전에는 그 검정위원, 연구위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 2008년도에도 갑자기 그걸 또 공개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지난번에 검정할 때도 한국사 교과서 지난번에 검정할 때도 검정위원, 연구위원 다 공개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전문가 협의회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수정심의위원회에 있는 명단들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다 짐작하듯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교과부와 의견을 같이 하거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 수정 명령 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 가능성들이 매우 짙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고 도대체 과연 이런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들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면 수정 명령의 부당함, 지금도 곳곳에 잘못된 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가, 또 성향이 어떻게 됐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출판사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필진들의 뜻과는 달리 이제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수용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수용을 해서 어저께 다 제출을 했죠.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출판사도 지금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도 들였고 하다못해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투자해서 기껏 합격을 받아놨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품이 팔려 나가지 못하는 입장이고 또 정정 수정 명령 지시 공고에서 또다시 또 편집을 다시 하고 발행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출판사도 피해자인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발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교육부가 출판사를 상대로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의 일종입니까? 행정조치. 그게 그렇게 되면 출판사로서는 기껏 시간과 자금을 다 투자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놨는데 억지로 하자가 있다 그래서 폐기 처분이 된다면 출판사로서는 그야말로 손해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검정이 한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교과부에 이런 수정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했다가 어떠한 불이익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금성출판사의 경우에서 출판사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이용해서 교과부가 집필자들이 수정 명령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다 예상을 하고 그 대신 출판사로 하여금 앞에 들었던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출판사는 반드시 수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일들이 추진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하면 이제 교육부가 그 집필진 압박하는 건 이제 안 먹히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지금 출판사를 네네.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집필진하고 또 출판사 사이에 좀 이견이 있어서 어떤 법적 소송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는 뭐 그것을 최대한 피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 1년 넘게 교과서 작업을 하면서 출판사 특히 편집인들하고 밤샘을 같이 하고 토론을 거쳐서 좋은 책을 만드는데 전념을 했는데요. 예. 또 그런 것들을 부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뭐 출판사가 그 집필자들의 동의 없이 책을 출판할 수 없는 게 분명한 상식인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뭐 돼 있다고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정 명령 자체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데 또 불법적인 명령마저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수정하도록 명령 내린 교과부의 지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출판사가 집필자들이 수정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 쪽이 출판사 쪽에서 수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앞으로 추후 법률적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거쳐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다시 나쁜 선례가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판사와 잘 협의를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문제가 됐죠. 출판사는 결정 명령을 받아들였으니까. 예. 그것에 대한 나쁜 선례가 또 한 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것 자체가 지금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또 법적인 판단을 거침으로써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예, 일단은 출판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명령 취소해달라고.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이신 동국대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목, 애비나 딸이나, 아니 아버지나 딸이나. 한일 수교와 관련해 이명박 고려대 상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의 데모가 심상치 않자 아버지인 박정희 당시 대통령. 이 이상의 데모는 우리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와 명분을 불문하고 학생이 학원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들을 휩쓸고 다니는 이 망국적인 행조를 단호히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오늘로써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학업에 충실할 것이며 또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은 학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가차없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해 주는 바입니다. 데모만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데모를 이 담화를 발표하는 이 시각부터는 철저하게 단호히 단속할 것을 선언한 바입니다. 총체적 관권 선거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각하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
네, 오늘 여야 사자회담이 열리고 있던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이 계속된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어떤 경우라도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마치 국민의 머릿속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법을 어긴 장관, 국회법을 어기고 날치기 임명 동의한 장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를 책임진 사람을 찍어내고 내세운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은 앞에서는 법치주의를 말하고 뒤에서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안 통치로 무법대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대한민국 전체가 칼바람에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판 세력 싫어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손보겠다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나 딸이나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이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이라면 새해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몇 분이 의견 주셨는데요. 천년초님 의견은 유머의 유머. 오늘 라면은 무슨 라면인가요? 돌겠네님이 답을 달아주셨는데 해장라면 이렇게 달아주셨고, 더불어 살자님 의견이십니다. 복지, 연구개발, 농업 경쟁력 강화, 무기 현대화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알저지라님은요. 지금 정부가 초특급 개판이므로 0기준 예산제도 도입해서 모두 0으로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재편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청와대는 예산 0%, 국정원에도 예산 0% 배정하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안 바쁜 벌꿀님, 국정원, 국방비, 보훈처, 안행위, 국토부, 청와대 월급을 40% 삭감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들 최저임금 300원 올리는 것에도 벌벌 떠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니 그 고통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네, 한 분 더 의견 있으시죠? 윗부분에 있군요. 뾰루퉁님. 일단 국정원 정치 공작금으로 유용 가능성이 높은 예산과 관변 데모, 정치 테러에 동원되는 보수단체 지원 예산은 모조리 찾아서 삭감하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좀 저녁 늦게까지 살펴보셨을 텐데 여야 네. 사자회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부터 네.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에 합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 쟁점이었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은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오늘 일부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오후 4시 반에 개의를 해서 예산안을 상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무래도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판단 착오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은 당초부터 특검만 그쪽에서 국제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위 같은 경우는 뭐 위원장이고 입법권이고 다 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최소한 새누리당의 의견이 좀 상당 부분 관철된 그런 합의였다 이런 말씀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한 8시 반 그리고 9시 좀 넘어서 양당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어쨌든 극적인 좀 합의를 이뤄냈고요. 근데 여야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신들의 협상 전략이 상당 부분 관철된 결과고요. 이에 따라서 의원총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또 조원진 국회 정보위 간사, 이들 정도만 국정원 개혁특위를 합의해 준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뿐 다수의 의원들이 어제 합의 사항에 대해서 박수로 추인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예. 이에 반해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굉장한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어렵게 성사된 협상이었고 또 어렵게 마련된 자리에서 뭐 합의가 나온 거라 뭐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이 격론 끝에 어쨌든 추인은 했고요. 대신 특검 관철 결의문도 지금 함께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 특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결기에 격려의 박수 소리도 있었지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 소리도 컸다.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특검과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특검에 대한 지지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까지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사실상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특검 관철을 예산안 심의와 연계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스스로의 전략을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모순된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제 어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들까지 합쳐서 지금 연석회의를 꾸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연석회의 참여 주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반발을 했던 걸 보면 과연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법과 제도를 특위 통해서 정비하겠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안팎으로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범야권 연석회의지만은 결정은 민주당 혼자 해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회 의사 일정 그리고 여야 관계 다소 회복이 됐습니다만 뭐 합의문 문구를 봐도 그렇고요. 또 오늘 뭐 벌써 잉크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견이 있다 이런 보도도 좀 있던데요. 앞으로 네네. 상황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죠. 그렇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가 어쨌든 뭐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공히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특위만 해도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어떤 현안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결할지 이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국정원을 개혁을 하려면 왜 개혁을 하고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그걸 근거로 해서 개혁을 할 텐데 예.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뭐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특검은 앞으로 논의하는 정도로 지금 밀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근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떤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서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연내 예산안을 처리할 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관련 입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거를 좀 굉장한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법안의 합의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말이 가까워져 가면 예산안 부분이야 준예산 편성 이런 데에 대한 부담, 이 시기적인 특성들이 훨씬 큰 사안 아닙니까? 예. 이거를 특위의 입법 문제하고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문제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도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앞으로 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특검 관철 의지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상 특검은 끝난 거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합의 문구를 보면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이런 건데요. 민주당은 실시를 전제로 한 합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논의하자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문구 자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견 이게 벌써부터 지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검의 특자도 얘기할 수 없었던 새누리당한테서 어쨌든 유의미한 것을 얻어냈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비해서 마지노선을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논의해보자.
이런 새누리당의 전략, 이게 관철됐다고 봐야 맞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진짜로 유의미한 것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뭐 특검 수용하라고 여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청와대가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 조회 이거 행정관이 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청와대 조모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 씨의 요청을 받아서 서울 서초구청 조모국장에게 최동욱 전 총장의 지금 친자설에 휩싸인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을 불법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청와대가 계속 부인해 오다가 사실관계가 좀 일부 확인이 되니까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을 바꾸더니 오늘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 이정현 홍보수석이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가 왜 그랬는지, 이 정호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은 검찰에서 확인을 해라. 청와대의 다른 인사가 정호 행정관에게 뭐 얘기를 한 거는 없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개인의 일탈 행위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그다음에 또 검찰이 지난번에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2차례 변경을 했는데요. 예. 2차 공소장 변경 근거로 삼은 게 트윗 글들이었죠. 예. 그런데 이 트윗 글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정원이 박사모, 그리고 극우 성향의 사이트,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이용자들 모임, 여기에 올라온 글들을 국정원이 대량으로 퍼날랐다. 예, 그렇죠. 예. 대량 유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특검 요구를 할 수 있는 좀 우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어제 합의 내용 좀 더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